이 냄새나는 노인네 좀 당장 치워! 으이구, 저 못된 사장놈 같으니라고? 근데 저 노숙자 영감 낯이 익은데? 아니, 저 사람 설마? 천억대 기업 로비 앞에서 끌려가는 노인, 그리고 그 장면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보며 소름이 돋아버린 한 사람. 폐지 줍는 노인은 왜 대기업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청소부는 왜 이토록 놀랐던 걸까요? 20년 전 청소부의 기억 속에 봉인되었던 그날의 진실이 지금 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으로 갈수록 가슴 뻥 뚫리는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석호식품 본사 정문이었어요. 검은 벤치에서 내린 오상국 대표가 폐지 줍는 노인을 내려다봤죠. 경비원 둘이 뛰어나와 노인의 양팔을 잡고 인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로비 안쪽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김옥분 64살. 이 건물 로비와 지하주차장을 20회째 닦아온 청소원이었습니다. 옥분은 대걸레를 세운 채 유리문 앞에 서 있었죠.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옥분이 이 일을 잃으면 손녀 은서를 키울 데가 없었습니다. 분유값이 이번 달도 밀려 있었죠. 경비원 하나가 호스를 감으면서 다른 경비원한테 말했어요. 저 노인네 매일 와, 매일. 정신이 나간 거야. 옥분은 그 말을 들으며 대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상국이 로비로 들어서며 코를 찡그렸어요. 얼굴이 아직 안 풀린 상태였습니다. 김씨, 정문 쪽에 소독 한 번 더 해. 밖에서 냄새 들어와.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오상국이 전용 엘리베이터에 타고 문이 닫혀도 옥분은 한동안 같은 자리만 문질렀어요. 옆을 지나가던 경리팀 여직원이 동료한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진짜 징하다. 매일 유리창에 코 박고 서 있어. 회사 앞이라 이미지 안 좋잖아. 대표님이 짜증낼 만도 하지. 옥분은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점심이 지나고 옥분은 김밥 한 줄을 비닐에 싸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에 손녀 도시락 싸고 남은 것이었죠. 쉬는 시간 15분을 쪼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노인은 폐지 더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얼어 있었죠. 아침에 맞은 물이 점퍼에 아직 안 말랐어요. 옥분이 김밥을 내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볼이 꺼져 있었는데 눈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어디서 본 눈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누구인지까지는 떠올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었어요. 폐지를 묶는 매듭이 보통 노숙자의 솜씨가 아니었죠. 모든 매듭이 똑같은 간격으로 정확하게 묶여 있었어요. 이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뒤로 옥분은 매일 건물 뒤편에 먹을 것을 갖다 놓았어요. 김밥이 없는 날은 삶은 계란 2알, 그것도 없으면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인이 매일 아침 6시면 정문까지 와서 로비 유리창 앞에 바짝 다가서는 거였죠. 석호식품 창업 때부터 로비 한가운데 자리를 지켜온 전통 돌맷돌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어떤 날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 서 있다 가기도 했습니다. 맷돌 앞에 설 때만 노인의 입이 달싹거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를 반복하고 있었죠. 경비원이 쫓아내면 고분고분 물러났는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와 있었어요. 기억은 없는데 발은 기억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노인의 볼에 뭔가 흘러내렸죠.
우는 건지 추워서인지 옥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옥분이 건물 뒤편에서 호빵을 건네다가 노인의 발밑에 뭔가 떨어진 걸 봤습니다. 며칠 전 폐지 더미에서 봤던 그 명함 케이스였죠. 열어보니 명함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글자 절반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옥부는 쪼그려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죠. 석호식, 대표의, 강석 석호식품, 강석. 옥부는 명함을 쥔 자세 그대로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강석호. 3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석호식품 창업주. 그리고 20년 전 옥분의 딸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어요. 옥분의 딸 제이가 7살 때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했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이 건물에서 청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장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강석호 회장이었습니다. 사정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당신 딸은 내 직원의 딸이니까 내 딸이나 다름없소. 수술비 전액을 대줬습니다. 옥분이 울면서 절을 하자 강 회장은 어깨를 한번 툭 치고 사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옥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 건물 바닥을 평생 닦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죠. 명함 케이스를 쥔 손이 후들거렸어요. 옥분은 노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염에 가려져 있었고 볼이 꺼져 있었지만 20년 전 사장실 문 앞에 섰던 그 사람의 눈이었죠. 회장님? 노인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 호칭을 알아듣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이 자기가 세운 회사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지금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침마다 이 노인의 손을 구두로 밟고 있었죠. 옥부는 앞치마에 명함 케이스를 감싸 넣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잠을 못 잤어요. 명함 케이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석호. 20년 전 딸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이름이었죠. 하지만 강석호 회장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공장에서 불이 나서 실종됐고 1년 뒤에 사망 처리가 됐다고 사내 공지가 돌았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강 회장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맷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오상국한테. 옥부는 이불을 끌어올리다가 멈췄습니다. 손녀 은서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시계가 새벽 2시를 찍고 있었죠. 석호식품에서 오상국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3년 전 강석호 회장이 충청도 시골 고아원에서 데려온 20살짜리 청년이었죠. 처음엔 공장 잡일부터 시작했어요. 바닥 쓸고 포대 나르고 트럭에 짐 싣는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청년을 눈여겨본 건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죠. 야간에 혼자 남아서 장부를 베끼고 있었어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애가 숫자 많은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죠. 공부하고 싶으냐? 오상국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죽을 만큼 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오상국의 학비를 대줬습니다.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대 경영학과까지 졸업시켰죠. 오상국은 그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듯 일을 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강 회장이 출장을 가면 비서 겸 운전사 겸 짐꾼까지 도맡았습니다. 10년이 지나 비서실장이 됐을 때 강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상국이는 내 오른팔이요.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굴러가. 오상국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한 임원이
복도에서 한 말을 들었습니다. 오른팔이면 뭐해, 결국 남인데. 그 말이 오상국의 귓속에서 20년 동안 안 지워졌을 겁니다. 결국 남. 회사를 위해 뼈가 빠지게 일해도 성이 강 씨가 아닌 이상 이 회사의 주인은 될 수 없었죠. 강 회장에게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친딸 강서연이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 회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사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상국이 강 회장의 서재에서 서류 한 묶음을 발견한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강서연 앞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계획서였습니다. 25년을 바친 자신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온 딸에게 회사를 넘기겠다는 것이었죠. 오상국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옥분 같은 사람은 알 길이 없었어요. 다만 그 뒤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청소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죠. 3년 전 가을 공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야간 시찰 중이었어요. 불이 난 뒤 강 회장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수색을 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1년 뒤 법원에서 위난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상국은 강 회장의 유언장을 근거로 경영권을 넘겨받았어요. 청소원 옥분한테까지 그 소식이 내려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로비에 강석호 회장의 사진이 걸리던 자리에 오상국 대표의 사진이 올라간 날, 옥분은 그 액자를 닦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석호식품은 옥분이 알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상국 대표 취임 이후 직원 식당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야근 수당이 사라졌고 30년 된 공장 기숙사 보일러가 고장 나도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상국의 벤츠는 새 차로 바뀌었고 대표실 인테리어를 3번이나 뜯어 고쳤죠. 옥분은 대표실 청소를 할 때마다 속이 불편했어요. 강 회장 시절에는 대표실에 낡은 책상 하나랑 맷돌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상국이 이상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회사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로비를 닦다 보면 일본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렸죠. 오상국의 비서 한 팀장이 회의실에 커피를 날리면서 옥분한테 슬쩍 말했어요. 김 씨, 곧 회사가 좀 바뀔 거야. 청소 인력도 정리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옥분한테 자세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옥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38살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재훈은 3년 전에 손녀 은서를 옥분한테 맡기고 연락을 거의 끊었어요. 은서 엄마가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집을 나간 뒤로 재훈 혼자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옥분한테 떠넘긴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였어요. 옥분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들어온다는 건 아들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죠. 옥분이 은서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재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서 이번 달 어린이집 비 냈어? 옥분이 냈다고 하자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그 청소 일 좀 그만둬. 은서 데리러 갈 때 엄마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거 창피해. 옥분은 수세미를 쥔 채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릇에 물만 계속 흘렸죠. 알았다, 끊어. 재훈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분은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명함 케이스 옆에 나란히 놨어요. 한쪽에는 딸을 살려준 은인의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엄마의 일이 창피하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죠. 옥분은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비에 인부 4명이 와 있었습니다. 오상국의 지시로 로비 한가운데 있는 전통 돌맷돌을 철거한다는 것이었죠.
옥부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 맷돌은 강석호 회장이 창업할 때 직접 깎아서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석호식품의 상징이었죠. 인부들이 맷돌에 밧줄을 거는데 옥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걸레만 쥐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정문 유리창 너머로 노인이 보였습니다. 매일처럼 유리창 앞에 서서 맷돌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인부들이 맷돌을 밧줄로 감싸는 걸 보더니 노인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어요. 경비원이 바로 달려와서 노인을 밀어냈습니다.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맷돌 쪽을 봤어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고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저 맷돌이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노인한테는 목숨만큼 중요한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챕터 3 쓰레기 봉투 속의 단서. 맷돌은 그날 오후에 트럭에 실려 나갔어요. 옥부는 로비 바닥에 맷돌이 놓여있던 자리를 닦았습니다. 20회 동안 그 무게를 버텨온 바닥 타일에 둥근 자국이 남아있었죠. 퇴근 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을 때 노인은 평소 자리에 없었어요. 폐지 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돌아봤는데 건물 모퉁이를 돌자 노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로비 유리창이 보이는 각도였죠. 안에서 맷돌이 사라진 걸 확인이라도 한 건지 볼이 젖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호빵 하나를 건네고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노인의 폐지 더미에서 뭔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고무줄이 감겨 있었어요. 옥분이 집어들자 노인이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자기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수첩을 펼치니 숫자와 기호가 빼곡했죠. 한 페이지에 10줄 넘게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반듯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게 아니라 꼼꼼하게 정리한 흔적이었습니다. 옥부는 숫자를 읽을 줄은 알았지만 이게 뭘 뜻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옥부는 식탁 위에 명함 케이스와 수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은서가 옆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죠. 옥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중간에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강 회장이 실종된 해였죠. 그 뒤로 숫자들이 빼곡해지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뚝 끊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국. 옥부는 수첩을 덮고 한참 천장을 봤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옥부는 3년 전에 퇴직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렸어요. 석호식품 격리부장 허만숙. 강석호 회장 시절부터 20년 넘게 회사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죠. 강 회장 실종 후 오상국이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옥부는 허만수의 번호를 몰랐어요. 회사 내선 전화번호부에서 퇴직자 연락처를 찾아야 했는데 그건 총무팀 서랍에 있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총무팀 직원들이 식당에 간 사이 옥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총무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서랍을 열었죠. 손이 떨려서 파일을 넘기는데 한참 걸렸어요. 허만숙. 전화번호를 앞치마 주머니에 적어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걸레통에 손을 담그고 잠깐 숨을 골랐죠. 퇴근 후 옥부는 공중전화에서 허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4번 가고 5번째 받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옥분이 석호식품 청소원이라고 말하자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죠. 아, 김씨? 거기 아직 다니세요? 허만수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반가운 것 같기도 했어요. 옥부는 수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직접 만날 수 있느냐고 했죠. 이틀 뒤 허만수를 만났어요. 관악구 쪽 허름한 분식집이었습니다.
허만수는 퇴직 후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죠. 수첩을 건네받자마자 첫 페이지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옥분이 사정을 설명하는 동안 허만수는 수첩에서 눈을 안 뗐습니다. 라볶이가 식는 것도 모르고요. 허만수가 말했어요. 이 숫자들은 계좌번호라고. 석호식품 법인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그리고 개인명의 계좌가 번갈아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법인에서 빠져나가 해외로 갔다가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흐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거 횡령 추적 기록이에요. 강 회장님이 직접 쓴 거예요. 허만수의 손가락이 마지막 페이지에 상국이라는 글씨를 짚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상국의 비자금을 캐고 계셨던 거예요. 실종되기 직전에. 옥부는 라볶이 국물에 떡을 찍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진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허만수는 대답 대신 수첩을 도로 덮었습니다. 분식집 아줌마가 물컵을 갖다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참 뒤에 허만수가 입을 열었죠. 나도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으니까. 옥부는 무서웠어요. 이걸 파헤쳤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죠. 호스로 물 맞으면서도 유리창 앞을 안 떠나는 노인. 맷돌이 실려나갈 때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던 그 모습이요. 내 딸 살려주신 분이 저 꼴로 살고 계신데 나는 그냥 걸레만 쥐고 있을 거야? 옥부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허만수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수첩 복사해 두세요. 그 뒤로 옥부는 퇴근 후마다 허만수를 만났습니다. 허만수가 수첩의 숫자를 하나씩 풀어주고 옥분이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상국의 비서 한 팀장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김 씨, 요즘 건물 뒤편에 왜 자꾸 가? CCTV에 찍혔어. 옥분은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이라고 둘러댔어요. 한 팀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 노인한테 밥 갖다 주는 것까지 다 찍혀 있어. 다음에 또 걸리면 그날로 짐 싸. 해고 경고였어요. 옥부는 그날 밤 은서를 재우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 케이스, 수첩 복사본, 그리고 이번 달 월급 명세서. 130만 원이었죠. 이걸 잃으면 은서 어린이집비도 못 내는 거였어요. 손이 식탁 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명함 케이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딸 제이였습니다. 34살 종합병원 간호사. 20년 전 강석호 회장이 수술비를 대줘서 살아난 그 아이였죠. 제이가 옥분의 반지하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 옥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이가 식탁 위에 수첩 복사본을 봤죠. 옥분은 결국 다 털어놓았어요. 건물 앞 노인 이야기, 명함 케이스, 수첩, 허만수 이야기까지. 제이는 다 듣고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 어르신 내가 한번 볼게. 제이는 간호사였어요. 다음 날 퇴근 후에 옥분이 건물 뒤편으로 제이를 데려갔습니다. 제이가 노인의 눈동자 반응을 살피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손을 잡아봤어요. 엄마, 이분 외상 후 기억상실이야.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어. 전문의를 만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어. 옥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3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그 노인이 병원에만 가면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이가 옥분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분이 정말 그 회장님이면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도울게. 옥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제이가 병원 동기인 신경과 전문의 박 선생에게 부탁을 넣었어요. 진료비가 문제였습니다. 노인은 신분증도 보험도 없었죠. 박 선생이 진료 기록 없이 한 번만 봐주겠다고 했어요. 제이가 쉬는 날에 맞춰 노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옥부는 노인을 씻기고 자기 남편이 입던 옷을 꺼내 입혔어요. 10년째 옷장에 넣어뒀던 것이었죠. 박 선생이 노인의 두개골 CT를 찍었습니다. 후두부에 오래된 외상 흔적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강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 4년 전쯤이에요. 박 선생이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죠. 제이와 옥분이 눈을 마주쳤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강석호가 실종된 해와 정확히 겹치는 것이었죠. 박 선생이 말했어요. 외상 후 기억 상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특히 익숙한 장소, 냄새, 소리 같은 감각 자극이 기억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매일 같은 건물 앞에 간다고 했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뇌는 잊었는데 발이 기억하는 겁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로비의 맷돌을 떠올렸어요. 노인이 매일 유리창 앞에 서서 맷돌을 들여다보던 그 모습이요. 맷돌은 이미 철거됐지만 그 기억만은 노인의 몸속에 남아있었던 거였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노인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콩. 옥분이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죠. 콩. 콩을 삶아야 해. 그것뿐이었어요. 그 뒤로 또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옥분과 제이는 알았어요. 석호식품의 간판 제품이 전통 메주콩 된장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기억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매일 조금씩이었죠. 어느 날은 노란 대문이라고 했어요. 석호식품 창업 초기 공장의 대문이 노란색이었다는 걸 허만수가 확인해 줬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옥분이 건넨 김치찌개를 먹다가 숟가락을 멈추고 순이라고 말했어요. 강석호 회장의 돌아가신 아내 이름이 박순이었다는 것도 허만수가 알려줬죠. 옥분과 허만수는 퇴근 후마다 만나서 수첩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허만수가 계좌 흐름을 엑셀로 옮기고 옥분이 회사에서 들은 정황을 메모했죠. 그 사이 옥분의 고무 장갑이 2켤레나 해졌습니다. 낮에는 건물을 닫고 저녁에는 증거를 정리하고 은서를 재우고 나면 밤 11시였어요. 허만수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김씨, 이거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옥부는 변호사라는 말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감도 안 왔어요. 제이가 해결했어요. 병원에서 알게 된 법률구조재단 변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었죠. 변호사 이름은 정윤호. 39살에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없이 법률구조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수첩 복사본과 허만수의 정리 자료를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경을 벗고 옥분한테 물었죠. 이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증거 정리에 속도가 붙었어요. 정 변호사가 수첩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유언장 감정도 의뢰했죠. 허만수가 제공한 퇴직 전 내부 자료와 수첩의 숫자가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오상국이 강석호 실종 직후부터 법인 자금을 빼돌려온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상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출근하자마자 한 팀장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김씨, 대표님이 건물 뒤편 CCTV 추가 설치하랬어. 노숙자 문제 때문이래. 옥분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이 철렁했죠. 추가 CCTV가 노숙자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옥분이 퇴근하고 반지하 방 문을 열었는데 신발장이 뒤집혀 있었어요. 서랍이 다 열려 있었고 옷장 문도 벌어져 있었죠. 은서가 옆집 할머니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 말로는 낮에 남자 2명이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은서가 울면서 뛰쳐나왔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옥부는 은서를 안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수첩 원본은 이미 정 변호사한테 넘긴 상태였습니다. 복사본은 제인의 집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집에는 가져갈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서가 옥분의 목을 잡고 안 놓았어요. 할머니, 아저씨들이 무서웠어. 옥분은 은서를 토닥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옥분은 정 변호사를 만났어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손녀가 겁에 질렸고요. 정 변호사가 말했죠.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강석호 회장의 가족이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면 친족이 나서야 합니다. 강석호의 친딸 강서연.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허만수가 수소문 끝에 서연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강 회장 시절 비서실 후배한테서 얻은 것이었죠. 옥분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 전화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가 여자 목소리가 받았죠. 네, 누구시죠? 옥분은 자기가 석호식품 청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강석호 회장이 살아계실 수 있다고 기억을 잃은 채 건물 앞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외부 연락을 원치 않으신다고. 옥분이 말했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회장님은 요양원에 안 계세요. 건물 앞에서 폐지를 주우시고 있었어요. 3년 동안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도 같이 울었어요. 둘 다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못했죠. 서연이 나흘 뒤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옥분이 마중을 나갔어요. 서연은 40대 초반의 마른 여자였는데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옥분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옥분이 서연을 건물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노인은 평소처럼 폐지 더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가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죠. 아빠.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르는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죠. 노인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사진 속 어린아이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서연이 노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이 귀국한 뒤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정 변호사가 수첩 원본, 허만수의 내부 자료, 위조 유언장 감정 결과를 묶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연이 친족 자격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죠. 강석호의 신원 확인도 진행됐어요. 지문 대조와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죠. 강석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각들이 점점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돌아온 건 서연과 함께 공장 근처를 지나갈 때였죠. 강석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봤어요. 옥상.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물었죠. 아빠, 그날 옥상에서 뭐가 있었어? 강석호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어요. 상국이가.
상국이가 밀었어. 오상국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본 매각이 코앞이었어요. 조인식 날짜가 잡혔고 석호식품 본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서명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었죠. 오상국은 요즘 기분이 좋았어요. 매각 대금 중 자기 몫으로 빠질 금액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 나라를 떠나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조인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옥부는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대강당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연단 위 마이크를 닦았죠.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건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정 변호사가 어젯밤에 전화로 말해줬죠. 옥부는 대강당 뒷문 잠금 장치가 열려 있는지 3번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의 석호식품 전 직원 300여 명이 모였어요. 일본 측 관계자 6명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오상국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연단에 올라갔죠. 오늘은 석호식품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상국이 서명 펜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대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이 걸어 들어왔어요. 옆에는 서연과 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강석호였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다듬고 양복을 입으니 3년 전 이 회사를 이끌던 그 사람이었어요.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뒷문으로 쏠렸습니다. 강석호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며 입을 열었어요. 이 회사는 내가 세웠소. 저 맷돌은 내가 직접 깎았고 왼쪽으로 돌려야 진짜 맛이 나는 건 이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요.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오상국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오상국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 누구야? 보안팀 당장 끌어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얼굴에 뭔가 번지고 있었죠. 강석호가 오상국 앞까지 걸어갔어요. 상국아. 오상국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세운 건물 앞에서 내가 폐지를 주었어. 강석호의 눈이 오상국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려 했더구나. 대강당 양쪽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 변호사가 위조 유언장 감정 결과와 횡령 증거 자료를 수사관에게 건넸어요. 오상국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3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상국이 끌려나갔어요. 일본 측 관계자들은 서류를 챙겨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대강당이 한순간에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죠. 강석호가 서연의 팔을 잡고 연단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대강당 구석에서 걸레를 쥔 채 서 있는 옥분한테 걸어갔습니다. 옥분 씨. 옥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석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을 거요. 옥분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석호식품 로비를 닦고 있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 있었죠. 로비 한가운데 맷돌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석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것이었어요. 옥부는 아침마다 맷돌 주변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앞에 더 이상 폐지를 줍는 노인은 없었어요. 대신 가끔 강석호 회장이 아침 산책을 하며 정문을 지나가다 유리창 너머로 맷돌을 보고 피식 웃는 모습이 보였죠. 옥분의 아들 재우는 여전히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하지만 저녁에 은서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물 닦았어? 옥분이 응하고 대답하자 은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건물 되게 크던데. 옥분은 은서의 손을 잡고 걸으며 피식 웃었습니다.